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산주의 세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노무현 정부 시기 때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을 하죠.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죠. 지방선거에서 대패함으로써 또 이제 호남인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죠. 정당에서도 주요 세력으로 떠올랐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여러 단체들이 좀 참여연대니 경실련이니 또 그리고 어, 또 민주노동당도 창당이 되죠. 좀 더 공산주의계에 가깝죠. 그러면 굉장히 세력이 이제 커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공산주의권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막 실상이 드러나니까 어떤가요? 비참했죠. 또 북한의 실상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랬죠. 인권도 유린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요. 단절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 남은 것은 몰락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게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래 세대와 단절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전부터 점점 나타났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가 되면 그런 현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선이 있었죠.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제 단일 후보를 냈죠. 정동영을 26%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 이명박은 48.60% 얻었죠. 몇 프로 차이인가요? 거의 뭐 22% 차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이회창이 다시 무소속으로 나왔죠. 선명 보수를 주장하면서 더 보수적인 거죠. 더 우파적인 거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63%가 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회창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표가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은 민주당계 정당인 정동영에게 22.53% 차이로 압승했다. 분열됐잖아요. 이명박과 이회창과 이인재가 분열했을 때는 이회창이 졌지만 이때는 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22% 차로. 분열되나 마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당계 정당인 민주당에도 패배했으니 의석수는 많아 겉은 멀쩡하지만 안은 텅텅 비고 소리만 요란한 깡통 정당이 되었다. 국민들의 지지를 거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선거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받아갈 수 있지만 이 선거 결과를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서울, 서울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강세였죠. 26%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천, 그래요. 27%. 광주 79%. 광주에서 목표 나왔죠. 뭐 대전 울산인데 보면 다 30% 미만이죠. 뭐 전라북도 전남에서 또 한 80% 가까이 없고 뭐 그것 외에는 뭐 30% 넘긴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서울에서도 26%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깡통 정당이 돼버렸던 거죠. 그 결과는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죠.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거죠.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소속인 이상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무현 탈당을 요구했고 노무현은 201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도저히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2006년에 이미 나왔죠. 도저히 뭐 노무현을 데리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띄울 사람이 마땅히 없으니까 좌파 정당 대통령 출신 중에서는 공적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노무현 띄우죠. 마치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엄청난 공적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총선에서도 원래 패할 건데 무리하게 탄핵을 해서 그렇죠. 총선 직전에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2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25%.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서 동정표를 얻어서 그랬던 거지. 한나라당이 대응을 잘못한 거죠. 굳이 뭐 탄핵을 진행할 이유는 없는데 탄핵을 꼭 진행하자면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총선도 치르고 뭐 그 뒤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무리하게 탄핵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됐던 거죠. 노무현이 탈당했다고 하여 노무현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었다. 뭐 그렇지, 뭐 올라갈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우리당에서 정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탈출해야죠. 뭐. 이거 노무현 간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도 그랬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노무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인데 뭐 이걸 조작했겠냐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김한길, 강봉균이 탈당을 주도했고 천정배, 염동현, 정성호 등이 뒤따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했고 152석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 수는 2007년 8월 18일 59석까지 줄었다. 한 100명이 탈출해버린 거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김한길과 강봉균이 주도하여 23명 의원들이 2007년 2월 탈당하였는데 이들은 통합신당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린우리당에서 탈출해서. 통합신당 모임이 주축이 되어 2007년 5월 7일 중도개혁 통합신당 창당 세력이 주축이 되어 신당을 창당했다. 그렇죠. 2007년 6월 중도개혁 통합신당 전신이 새천년 민주당이었던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과 함께 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또 이게 중요한 거죠. 새천년 민주당이 있었는데 열린 우리당과 이제 분열되죠. 열린우리당 주로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됐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운동권 출신 인사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2006년 선거에서 누가 이기나요? 민주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호남인들이 지지를 받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주로 이제 누가 있었나요? 김대중계 인사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죠. 다수 의원들은 민주당과 중도개혁 통합신당과 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대표 박상진이 거절함으로써 민주당 다수파는 탈당하여야 했다. 탈당해서 중도개혁 통합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대표였던 박상천이 당과 당의 합당을 반대했던 거죠.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자 그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죠. 호남인들은 김대중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을 열린우리당보다 더 선호했다.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서 나왔잖아요. 열린우리당은 민주당한테도 패배했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 지지를 얻은 통합민주당은 민주당계 정당의 주류가 되었고, 그렇죠? 2007년 8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그래요. 이걸 주축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다른 의원들이 모여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통합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죠. 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또 민주당의 다수 당원들이 이제 탈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7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열린우리당은 해체되었다. 뭐 이제 호남 지지도 받지 못하고 뭐 그래요. 다수 의원들이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고, 그리고 여당이 오히려 이제 뭔가요, 핸디캡이 돼버렸죠. 노무현 절대 다수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잖아요. 다 철회했다고 보면 되죠. 10%도 안 됐다고 보면 되죠. 호남 지역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럼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지지하나요? 지지하는 국민이 뭐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는 뭐 상실해버린 거죠, 완전히. 10% 미만이나 될까? 호남인들도 이제 열린우리당을 지지 안 하니까. 한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김영삼 이후 시작한 포퓰리즘 정책과 갈라치기 정책, 종북 정책에 지쳐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다 설명했죠. 지역주의 정치를 막 5만 곳에 다 확장시켰다.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뭐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분해해서 막 지역에 뿌리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거기에다가 종북 반미 정책도 실시하고.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혁명정부를 그리워했다. 지쳐있었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킨 군사정부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사정부의 공적을 인정했다. 정계나 뭐 여론에서는 뭐 반란이니 악당이니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7년에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박정희처럼 유능하고 외모도 박정희와 닮았다고 소문난 이인재가 큰 인기를 누리며 단독으로 약 13%에 해당하는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이인재가 13% 된다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를 겪으면서 그때도 이미 그 당시에 어떤가요? 군사정부가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죠. 민주정치를 실시하더라도 군사정부와 같이 근대국 국가 수립에 몰두해야 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도 겪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겪어봤고 이때 사람들은 포퓰리즘 세력도 겪어봤잖아요.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외모보다는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다시 군사정부와 같이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물색하겠죠. 그 결과 두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한 명은 박정희의 자녀인 박근혜였고 다른 이는 서울시장 이명박이었다. 그렇죠. 둘 다 대통령이 되죠. 한번 볼 필요 있겠죠. 박근혜는 어머니 유흥수 여사의 서거 이후 퍼스트레이디 역할 대행을 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대외 활동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한 5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박정희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했다. 그 유력한 인사였던 거죠. 가장 유력한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또 한 명이 있었죠. 이명박의 이력 역시 화려했다. 이명박은 1964년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964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명박은 고려대학교를 대학생들이 이끌고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젊은 시절 이명박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던 동시에 반일 인사였다. 이명박도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명박은 이 시위 주도로 인해 구속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1965년 졸업 후 전과 기록 때문에 지원하는 회사마다 취업이 거절당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반성하니 취업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쓴 일화는 유명하다. 그랬어요. 정치할 생각, 정치 주변, 정치권에 기웃거릴 수도 있었는데 이명박은 그냥 취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현대건설에 지원했는데 당시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면접에서 그의 사정을 듣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채용했다. 박정희에게 쓴 편지가 역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요. 그래 열심히 살았죠. 이후에 이명박은 1977년 현대건설의 최연소 이사에 올랐고 입사 12년 만에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아주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았죠.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에 현대건설의 주요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를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키워냈다. 또한 1988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며 그룹의 핵심 경영자로 활동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이명박은 근대국가 수립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이로 널리 알려졌고 그 선두에 나서서 몸소 체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1992년 민주당에 영입되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2002년 제32대 서울특별시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전개점 보건사업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유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기가 많았죠. 이런 거 할 때 반대도 있었죠. 특히 전개점 보건사업 할 때는. 하고 나니까 서울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빠뜨렸는데 서울에서 주택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때
서울시장 이명박은 뉴타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강북 지역에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했죠. 원래 30만 채가 목표였는데 한 15만 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 역시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거죠. 서울 시민들, 경기도 시민들, 나와 한국 국민들한테 2007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두 유력 후보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 과정은 치열했다. 그렇죠. 박근혜는 BBK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명박을 공격했다. 이제 네거티브 전략까지 있었죠. 이때는 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분위기였으니까 누구든 간에 치열하겠죠. 이명박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과 측근들의 전행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측근 관리 능력 및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최순실 가족과의 관계도 거론했다. 서로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네거티브식으로. 아주 치열했죠. 이때 거론한 문제들로 둘 다 깜빵 갔잖아요. 아주 치열했던 거죠. 최종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1.5%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박근혜가 후보되는 거죠. 2007년 11월 7일 한나라당 전 총재인 이회창은 무소속으로 정통 보수를 자처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회창도 나왔다는 거예요. 2002년 12월 대선에 패배한 이회창은 정계 은퇴 선언했다. 그럼 왜 나왔냐? 대통령 당선이 목표였다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월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여 2008년 4월 총선에 참여하여 당선된 뒤 국회에 참여했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문국현은 197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한 킴벌리의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문국현도 제법 많은 표를 얻었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5.58%나 얻었죠. 1995년 유한 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2004년 유한 킴벌리 이사회 의장 및 킴벌리 클라크사의 아시아 지역 사장 등을 역임하며 30년을 넘게 기업인으로 활동했다. 이력은 뭐 이명박하고 유사하죠. 기업인 출신이죠. 이러한 이력으로 인해 문국현은 윤리 경영과 환경 경영을 몸소 실천한 유능한 기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성향이 뭐냐 이 사람은 알기 어렵죠. 기업인 출신이고 기업인 출신이라 해서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아니니까 성향이 불분명한 껍데기 세력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6.83% 득표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 공산주의 세력 인사도 아니며 호남인도 아닌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민주당계 정당에 크게 실망하여 문국현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호남인도 아니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도 아니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 이들은 주로 문국현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아닌 이들 있겠지만 그런 건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요.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명박에게 얻은 득표율과 이회창이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 63.75%에 이른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에 반발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대부분과 그렇죠. 반미 종북 정책에 반발한 영혼의 조국이 한국인 대부분은 이명박과 이회창에 투표했다. 대부분 다 그게 투표했죠.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에 반발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대부분과 반미 종북 정책에 반발한 영혼의 조국이 한국인들 중에도 정동영이나
문국현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의지가 더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부는 아니라 했죠. 일부는 정동영이나 문국현에게 투표했다.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호남인들이라고 하여 모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아니다. 다 빨갱이는 아니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있겠죠. 하지만 집권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민주당계의 정당을 지지했다. 1967년부터 김대중은 군사정부계의 정당은 경상도 정부라면 호남을 차별한다고 세뇌시켰고 1987년부터는 김대중의 견해를 호남인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1967년 처음 주장했지만 전혀 안 통했죠. 압승을 했는데 1987년부터 전격적으로 수용했죠. 그 이유도 설명했죠. 아니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다수 국민이 농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농민 소득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농민들한테 잘했잖아요.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산업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국부를 가지고서 농촌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전혀 안 먹혀들다가 이제 87년부터 먹혀들기 시작했죠. 그래요. 김영삼은 군사정부이자 혁명정부의 상징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범죄자로 처벌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동영이나 문국현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호남인이 아니면 문국현에게 투표했다. 군사정부는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 다수 국민은 받듯이 인정을 했지만 63%가 이르는 또 어떤 이들 중에는 이제 범죄자로 처벌했잖아요. 범죄 좀 그 거부감 군사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수라 하더라도 그 비율로 보면 소수지만 제법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인구로 따지면 또 그런 이들은 또 안 찍겠죠. 정동영은 민주당계 정당들을 통합하여 단일 후보로 나왔지만 IMF 사태나 대형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6.14%밖에 투표하지 못했다. 능력이 없는 거죠. 뭐. 정동영이 능력이 없다고 보면 안 되고 노무현이 실시한 정책은 IMF 사태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시장 정책 또 뭐가 있었나요? 종북 반미 정책. IMF 사태 틀었을 때도 유일청은 한 40% 가까이 얻었잖아요. 그래 한번 볼까요? 한번 2002년 대선. 한번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번 그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문수가 40% 넘게 얻었잖아요. 근데 정동영은 26%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과 지역주의 정책을 중시하는 호남인들 외에는 정동영에게 투표한 상호기는 없었다. 누가 투표했을까?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투표했을 것이다. 또 호남인들이 투표했을 것이다. 호남인들이 비중으로 따지면 대부분이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확인되잖아요. 호남에서 몰표가 나왔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한국인들 중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예요. 한 10% 되겠냐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호남인들이 정동영 전 장관은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인 정동영에게 몰표했기에 그나마 26.14% 득표했다.
호남인들이 몰표를 통해서 이제 26%는 얻었다는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아까. 호남인들 몰표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만약 타지방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면 20%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호남에서 몰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26% 얻었지. 뭐 다른 지방 사람들을 내세웠다. 그럼 이때 분위기로 따지면 20%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유능한 호남인 출신이 그래요. 한나라당 출신 인사로 나왔으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어쩌면 이제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지역주의 정치도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시 유력 인사들 중에 호남인 출신은 없었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 인사들 중에서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제일 유력했고 뭐 있었냐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어도 뭐 한나라당 이명박과 박근혜가 워낙 그때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될 수는 없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라고 해요. 모두 정동영에 투표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피대교로 알려진 공산주의계 인사들이 주도하여 창당된 정당이다. 따라서 공산주의계 인사들 중 일부는 정동영에게, 나머지 일부는 권영길에게 투표했다. 그렇죠. 나눠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민주노동당 권영길에게 투표한 이들이 모두 공산주의계 인사들일 것은 아니다. 민주당 노동당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이익을 민주노동당이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 역시 권영길에게 투표했다. 2004년 총선 울산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의석을 얻었는데 그곳에는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다. 근로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아니면서 권영길에게 투표한 이들은 개인의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하는 지역주의 정치와 같다. 근로자를 잘 대변할 것 같은데 하면서 찍는 개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는 민주노동당이 낫겠어. 근데 이익에 입각한 거죠. 물론 개인의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하는 행태와 지역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하는 행태에는 차이가 있다.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역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선거 참여자들은 이익에 입각하여 투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투표 형태가 달라진다. 개인의 이익인가 지역의 이익인가, 한국에는 없는 일이지만 종족의 이익인가 인종의 이익인가. 물론 가장 바람직한 투표 형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익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찍어야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익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표할 때 우리 지역이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근로자인데 혹은 내가 기업 소유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표하는 이들도 있겠죠.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종족이 여러 개면 자기 어떤 정당이 유리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또 인종이 다양하면. 한국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요즘에는 또 한국에서 뭐 별로 중시 안 되니까 뭐 성별 이런 거, 어떤 정당이 여성에 유리할까 이런 건 안 따지잖아요. 별로. 뭐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개인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이익에 입각해서 또 투표하는 건 아니죠. 도덕적인 사람이 좋아하고 뭐 이익과는 무관하게 도덕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선거 참여자들은
뭐 도덕성에 입각해서 선거하는 경우는 잘 없죠. 주로 이제 이익에 입각해서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과 반미 종북 정책이 결합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으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요. 거의 파멸적이죠. IMF 사태,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더 파멸적이죠. 굉장히 파멸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